제가 소개할 책은 동서양의 생각의 차이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책입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가 어떤 생각의 길로 가야 할지 힌트를 주는 아주 재미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오늘의 책을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The Geography of Thought,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은 비교문화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는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환상적으로 잘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같이 연구를 하던 중국 출신 대학원생의 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의 말에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굉장히 큰 지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저의 차이점이라면 저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수님은 세상을 직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저자는 사람들이 문화가 달라도 동일한 추론 방식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동양, 세상을 직선이라 생각하는 서양, 동서양은 과연 어떻게, 왜 다른 걸까요?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정말 유명한 실험 하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닭, 소, 풀이죠. 저 세 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소, 풀을 고르고요.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 서양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말이 돼?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왜?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죠. 즉, 관계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실험은 저의 그랜드 티처, 즉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인지심리학자 데드릭 겐트너 교수와 무츠미 이마이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가운데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 편의상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이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A가 더 비슷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는 70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B를 골라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서양인들은 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했고 동양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동양인은 연속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양인들은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더 유사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주의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가? 같은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도 맥락, 근본 이런 측면이 강조돼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2번 역임했으며 이런 얘기를 다 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출한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제 지도교수님이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 3남 2녀 중 셋째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도대체 언제 자기소개를 하는 걸까? 자, 그런데 저도 우연히
미국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해놓고 27세 활발한 성격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데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되바라진 인간 아니야. 자기소개서에서 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문화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보통 주로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서양인들은 주로 나는 친절하다. 혹은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제가 실제로 서양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지금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냐고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소위 TMI인 사람들이고 동양인들은 서양인을 약간 되바라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만스럽다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 사고, 대상 간의 관계성 혹은 맥락에 기초해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하나로 묶어 사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분석적 사고,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맥락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고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사고방식 때문에 광고계에서 우픈 일화가 하나 있었죠. 책에서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고급 세단을 미국에서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계속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서야 그 자동차의 이름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광고는 미국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 나무나 바위의 판매고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메시지는 서양인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던 거죠. 미국의 자동차 광고는 대부분 그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코너링은 어떤지, 제동 능력은 어떤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적인 기능을 열거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자동차가 확실히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광고 중에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가 등장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장그래의 회사 생활이 계속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차가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의 완생을 향해. 내가 완생을 향해 가려면 뭔가 이 차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당장 달려가서 이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마 이 광고는 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광고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제 미국인 동료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광고가 정말 잘 만든 광고야. 그 광고가 뭐냐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번역을 해줬는데 번역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How are you?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엔저. 아니, How are you의 저건 무슨 뜻이야? 무슨 광고가 이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너무 센스 있고 괜찮았던 광고였죠. 주변 맥락보다는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양의 사고방식과 관계와 맥락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인간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하나의 환경에 적응해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게 되죠. 자기를 검토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쓰는 자기 비판적인 말이 하나 있죠. 부모님들이 보통 결혼식 때 잘 쓰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제 아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제 서양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의아해할 겁니다. 경일,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최소한 너는 너의 자식을 좋아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동양에서는 자기를 비판한다는 건 자기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나를 좀 더 낮춰서 상대방을 더 잘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데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겸손, 특히 한국인들의 겸손은 내가 너를 더 잘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더 낮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도 현명한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잘 읽어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지곳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의 본래의 기능인 음식 외에 많은 것들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원생 하나랑 이제 친해져서 식당에 같이 갑니다. 저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조명도 딱 제 스타일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너 여기 처음 왔고 음식 아직 안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를 했던 것뿐인데 서양인인 그 미국 친구는 지금 이 식당의 본래 기능은 음식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고 왜 이 평가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서양인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달랐던 두 나라. 이후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 동양과 서양 문화의 기초를 이뤘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의 방식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 차이는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육아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서양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죠. 미국, 한국 사람들에게 각각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골랐을까요? 미국인들은 가장 희귀한 색의 볼펜을 골랐는데 한국인들은 가장 흔한 색의 볼펜을 골랐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남들 정도만 되고 싶어서 이런 색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갈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오늘 너의 주장 분명히 하다 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도 원만하다예요. 제가 독일 대학으로 보낼 추천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이 학생을 원만한 학생이다. 주변과 굉장히 잘 지낸다. 라고 추천서를 써서 보냈더니 그쪽 독일 교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 독일 교수는 저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교수, 추천서 잘 받았는데 이 학생의 장점이 그러니까 뭐냐고. 무엇이 유니크한 거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썼잖아. 원만하다고, 잘 지낸다고. 경일, 그러니까 됐고 이 학생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저는 분명 최고의 장점을 써서 보냈는데 왜 서양에서는 원만하다라는 것이 유니크, 즉 그 사람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교장 선생님이 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여기서 원만하다는 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외톨이가 안 되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보통 서양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 잘 지낸다? 이건 그들이 별로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서양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반면 동양의 부모님들은 사물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데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가르치죠. 너 밥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담장이 아야 아프다고 하잖아. 책과 대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길러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 셈이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더러운 피 이론이에요. 이 더러운 피 이론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예서가 엄마의 가난했던 과거를 알고 이런 말을 하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술주정의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그딴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비슷했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피 이론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동서양의 이론이 합쳐진 것 중 최악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처음 닥스 실험 기억나시죠? 그 이론에서 동양은 근본이 같으면 같다는 걸 얘기했죠. 서양의 성격 이론은 소위 말해서 타고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유니크하게 보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의 성격 개념과 동양인의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이 둘이 합쳐져서 최악의 결과를 내놓으면 그게 바로 더러운 피 이론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가 혹은 국가가 지원해 줄까요? 왜 우리는 11살, 12살짜리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서 노동하게 만드는 걸 이젠 범죄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타고난 피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과 남들과 지낼 수 있는 상생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피 이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인류가 지난 수백 년간 해왔던 노력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끊임없이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만 보려고 하신다면 이 책의 취지에 안 맞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답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그래서 동양인은 이렇다, 그리고 서양인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획일화된 지식을 쌓으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타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로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외국인 혐오, 여혐, 남혐,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 이렇게 사회가 다시 이분법적으로 구성화되면서 우리가 자꾸 다른 것과 싸우고 있잖아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21세기 초반까지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가다가 왜 우리가 다양성을 오히려 더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드냐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 책 생각의 지도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